전격 인터뷰,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자 당 최고위원이신 전현희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당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검찰개혁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가 있었는데 중대범죄수사청 행안부 산하에 두는 안으로 의견이 모아진 건가요? 네, 지금 현재로는 당정청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제 의총에서는 일단 법무부로 가자는 의견은 개진하는 의원님들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행안부로 의견을 모아지고 일부는 총리실이나 다른 기관에 이제 두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법무부 산하에 두면 어떤 우려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기존의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명제가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이게 그래서 권한을 분산시키자, 이게 네. 대전제였거든요. 근데 법무부에 만약에 중수청을 둔다면 이 대전제에 이제 차질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무부라는 하나의 기관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었을 때 아무리 이제 권한을 분산시키고 네. 그 양쪽의 교류나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협의할 가능성을 배제를 한다 하더라도 한 기관에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그런 이제 하나의 기관장이 이 양쪽을 다 지휘를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검사라는 이런 기존의 법무부를 중심으로 하는 검찰 조직이 이 부분이 이제 뭐 어떤 절차나 민주적의 정당성이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았고 검찰의 영향력이 여전히 있을 거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서는 다른 기관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약간 논란이 됐던 게 예를 들면 경찰 또 중수청 또 국가수사본부 이게 1차 수사기관이 다 행안부에 몰리는 게 권한이 너무 집중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우려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경찰 특히 행안부 쪽에 지나친 권한이 집중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동안의 검찰의 폐해 못지않게 경찰의 폐해도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인데 경찰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경찰에 너무 지나친 권한과 힘을 주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일단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그것을 위해서 검찰에서 수사 기소하는 기관이 동시에 있는 것은 그 명제에 맞지 않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수사 기소의 분리라는 것을 이제 일단 법안으로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 제기되는 경찰의 권한의 비대화라든지 민주적인 통제를 하기가 어려운 이런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쟁점은 추석 이후에 시간을 두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공론화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이게 현재 검찰개혁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는 사실 좀 유보되는 분위기인가요? 지금 현재로는 그런 방향입니다. 일단 국가수사위원회가 지금 수사기관이 뭐 공수처나 중수청이나 국수본 여러 기관으로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도대체 어느 수사기관으로 가서 내 수사를 받아야 되는지 고발을 어디로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 사이에도 어떤 기관의 이기주의나 이런 걸로 서로 수사를 하겠다 아니면 서로 수사를 하지 않겠다 이럴 때에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총리실 산하의 기관이 그래서 조율하고 또 권한을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을 두자 이것이 애초에 생각이었는데요. 근데 그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다 보면 옥상옥이라는 이런 지적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런 이제 수사 각 경찰청이나 국수본이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에도 있잖아요. 네. 그런 전국적인 그런 수사 조정을 하려면 국가수사위원회도 단지 중앙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전국적으로 기관이 이제 두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을 해서 이번에는 정부 조직 개편의 국가수사위원회는 현재까지는 두지 않은 걸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원래 취지에 담았던 그런 조정 역할은 어디에서 하게 되나요, 이건?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아직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일단 대전제만 그 초안을 잡고 추후에 보완을 이후에 하자는 그런 거고요. 그냥 뭐 현재로서는 각 기관에서 서로 협의를 하거나 기관끼리 조정을 하는 이런 안이 검토가 될 수 있고요. 또 뭐 기타 뭐 대배심이라든지 국민들이 직접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안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 문제는 지금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공소청에 이제 검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남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사가 미진하다든지 뭔가 문제점이 있을 때 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이제 그런 주장도 일부 있고요. 또 반대하는 여전히 그렇다면 검사가 수사 기소 다 하는 거랑 그렇죠. 뭐가 다르냐 이런 이제 반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보완 수사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두자 보안 뭐 수사 요구권. 이런 이제 주장도 있는데요. 이 이제 문제도 역시 추석 이후에 시간을 두고 논의할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주문한 대국민 공개 토론은 추진이 되나요? 지금 이 이제 추석 전에는 시간상 쉽지 않을 어렵고. 것 같고요. 네. 그냥 국회 내에서 이런 간담회라든지 그리고 오늘 법사위에서도 검찰개혁 관련해서 공청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의 공청회나 또 언론을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수사 기소 분리를 체계를 갖추면 추석 이후에는 이것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보완책을 가다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이 검찰개혁과 관련하는 사안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사실상 정리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어제 이제 민주당의 의총을 거쳐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상황이고 어제 또 민주당 지도부가 최고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쟁점이 정리가 되고 있는 이런 수순이고요. 이번 주말에 이제 당정 간 고위 당정 간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야 되고요. 일정상 그리고는 이제 법안으로 빨리 발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말 정도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5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인데 이제 정부조직법 틀이 이제 완성이 되면 구체적으로 이제 공소청 설립법이라든가 중수청 설립법 이런 구체적인 이제 검찰개혁 법안들이 성안이 돼야 될 텐데 어떤 부분을 가장 유념하고 계십니까? 일단 말씀 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입장이다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이런 그 검찰청의 폐지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아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굉장히 좀 유념을 하고 있고요. 보완책을 여러 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불편 그리고 또 그동안 이 검찰개혁이 나온 이유가 검찰이 그동안 많이 정치화되어 있고 또 권력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또 정권 차원에서 이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정적 탄압을 했던 그런 흑역사 때문에 이런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검찰에 의한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 수사 권력에 의해서 그 권력을 악용해서 정치에 개입하고 정적을 탄압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를 통해서 잘 구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형사 사건이 얼마나 좀 빨리빨리 좀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수사기관과 막 혼선은 좀 없는지 그리고 수사 역량 좀 믿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좀 보완책들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 유념해서 빈틈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정 담은 CCTV 열람하셨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속옷 차림 그 첩보영장 집행 거부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고 또 그걸 보러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법사위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다. 그리고 세계 국격을 추락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사실 그것보다는 구치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불법사항, 특혜 소지 그리고 이 첩보영장 집행을 사상 초유로 서울구치소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집행을 거부한 것이.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속옷 저항을 확인을 한 셈인데요. 굉장히 좀 참담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이 우리 법사위 의원들 대부분의 입장이 그 속옷 저항하는 모습은 공개를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는 국격 추락의 소지도 있고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한 그런 사람이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이렇게 바깥에 공개하는 것은 나라 망신이다. 그런 입장을 대체로 같이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두 번 첩보영장을 집행을 네.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속옷 저항 부분이 이제 전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처음에 속옷 저항을 하다가 변호인을 접견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수의를 입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출정 과장실에 이제 들어가서 변호인들 3명과 앉아서 첩보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이 정말 좀 많이 화가 났습니다. 네. 이 첩보영장 집행이라는 것은 윤석열 이제 전 대통령이 검사 시설을 가장 많이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 그 법을 지켜야 되고 그게 따라야 된다는 걸 잘 아는 그런 사람이 거기에 그 법 기술을 부리면서 뭐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첩보영장 집행을 이걸 하는 건 불법이다. 여기에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모습 그걸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와 자세로서 오히려 교도관들을 훈계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마치 자기가 아직도 대통령이냐 그렇게 하는 이런 모습이 정말 분노를 자아내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사위 의원들이 야 이런 건 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의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자기 자신은 좀 억울하다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은 법의 절차 내에서 다퉈야 되는 것이고 그걸 법의 집행의 공권력에 처음부터 거부하면서 응하지 않은 것은 매우 문제가 많은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뭐 부분적으로 공개할 수는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법사위에서 의결을 해서 그 CCTV 자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법사위에서 상임위에서 이제 공개를 하는 방법은 현재로서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사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고요. 지도부에서도 논의를 했는데 아직은 여러 가지 그런 사유, 국민들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이건 나라 망신일 수 있고 국격이 훼손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금 현재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구치소 특혜 여부도 좀 현장 검증을 좀 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윤 전 대통령이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 구치소에서 그 접견 시간의 특혜입니다. 통상은 9시부터 4시까지 접견, 변호인 네. 접견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윤석열 씨의 경우에는 밤 11시까지 한 경우도 있었고요. 9시 45분. 그러니까 접견 시간을 넘어서 접견을 한 경우가 다수 존재했습니다. 이거는 네. 사실상 구치소장의 허락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적인 접견 시간. 거기에 대한 특혜. 그래서 이제 이번 한여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더웠죠. 네. 그러니까 에어컨이 이제 이렇게 틀어지는 시원한 장소에 하루 종일 있게 해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접견 장소의 특혜입니다. 통상은 변호인 접견실을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서울구치소의 변호인 접견실은 좀 굉장히 비좁고
또 유리 칸막이로 되어 있어서 옆에 누가 있는지도 다 확인이 가능하고 소리도 좀 들릴 수도 있고 무엇보다 에어컨도 그렇게 세게 나오지 않고 좀 불편합니다. 근데 윤석열 씨의 경우에는 저희 3대 특검 특위가 직접 그 이제 현장을 확인했는데요. 공무상 접견소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구치소에 와서 재소자들을 조사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별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이 오는 경우도 별로 없어서 그래서 아주 넓은 장소에서 에어컨도 굉장히 시원하게 이제 틀어져 있고 아주 쾌적한 그런 장소죠. 그냥 통상 아주 넓은 사무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뭐 소파가 있는 공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장소에서 변호인 접견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아무런 불편이 없었던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거의 대부분 변호인을 접견을 하니까 그 장소에 마치 출근하듯이 거기서 하루 종일 시원하게 있다가 방으로 들어오는 이런 행태였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건 뭐 윤석열에게만 거의 주어진 특혜였다. 이런 걸 확인을 했고요. 그 외에도 인원, 뭐 변호사들이 하루에도 뭐 수십 명 뭐 이렇게 변호사들이 그래서 거의 접견만 신청을 해놓고 그 접견 장소에 와서 쉬게 해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사실상 공범으로 의심이 되는 그런 대통령실 관계자, 국민의힘 의원들 뭐 여러 그런 이제 실제로 특검의 수사 대상인 사람들이 다수 1차 구속 기간에 장소 변경 접견이라는 이제 그런 명목하에 접견을 이루어지 이런 것도 확인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윤석열 씨에게만 서울구치소에서 많은 특혜를 제공했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현장 검증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건 구치소장의 재량인가요? 구치소의 재량입니다만 그 재량이 단지 한 사람에게만 주어졌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입니다. 위원장께서는 특별재판부 필요성을 자초한 책임은 법원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배경입니까? 맨 처음에 이제 지기현 재판장이 윤석열 씨에 대해서 석방 취소, 구속 취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유가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 기간이 도과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 계산이 역시 마찬가지로 윤석열 씨에게만 적용을 시킨 네.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다시 일 계산으로 돌아갔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을 위해서 사실상 적용하지 않았던 사상 초유의 시간 계산이라는 그 계산을 해서 석방을 시킨 이것이 그냥 일반 국민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특혜죠. 그런데 그것을 법원에서 사법부의 판사가 있다는 이 점에서 사법부의 공정성과 또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이재명 우리 이제 전 대표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님에 대해서 1심, 2심에서 이제 무죄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2심 판결에서. 그런데 그 대법원에서 이것을 2심에서 최단기 무죄였죠. 이번에 이제 제가 기록을 법원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그냥 최단기간 내에 통상 대법원에서 이런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 파기환송 결정했습니다. 그것도 무죄 취지로. 그리고 그 수십만 장에 달하는 재판 기록도 제대로 읽지 않고 그런 결정을 했다고 대법원이 스스로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2심에서 그렇게 판사들이 오랜 기간 동안 기록을 읽으면서 재판을 하면서 어렵게 법리를 맞춰서 했던 그 결정을 대법원에서 거의 뭐 총알같이 이거는 유죄야 하면서 기록도 제대로 읽지 않고 파기환송을 한 것은 이것은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을 대법원이 박탈하려고 한 것 아니냐.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사법 쿠데타다. 이런 비난이 당시에 있었죠.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네. 대법원이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는 그런 모양새를 자초해서 했고 그 이후에도 또 특검이
이 내란 종식을 위해서 수사를 이제 열심히 효능감 있게 하고 있는데 그 특검의 수사를 번번이 맥을 끊고 사실상 방해했다고 보이는 그런 각종 영장 기각들, 결정적으로는 내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런 일련의 상황이 국민들에게 법원이 내란에 대해서 종식시킬 그런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맞나, 오히려 내란 세력들을 감싸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을 자아내면서 사법 불신을 초래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재판 지금 1심의 내란 재판도 통상의 경우와 달리 굉장히 아주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국정농단 재판에 비교할 때 지금 지기현 재판장이 하고 있는 재판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굉장히 지연을 하고 있어서, 저러다가 또 윤석열이 구속기간 만료로 또 석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국민들의 불안까지 지금 제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 재판을 정말 책임감 있게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그 내란 종식의 중대한 그 막중한 그것을 직접 할 책임자로서,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재판부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국민적 요구가 당연히 제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위원장님께서 그 공정성을 의심받는 판사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게 되면 내란 특별재판부까지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이런 의견도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그 이제 말씀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당에서는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지금 주류로 그 방향으로 실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 개인적으로 또 법사위 의원으로서 법조계에 몸담은 그런 일원으로서 이 부분은 사법부가 먼저 그 결자 해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회에서 입법으로 가기 전에 사법부가 스스로 그런 막중한 내란 종식에 한 그 종결을 지켜야 되는 책임감 있는 기관의 입장에서, 최후의 보루라는 입장에서 스스로 그런 책임감을 자각하고 지금 법원에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굳이 이런 법으로까지 갈 필요가 있겠냐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었다. 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 국회가 내란 전담 재판부의 어떤 판사 임명이나 이런 부분에 관여를 하는 건 사법부에 대한 독립 침해다, 이런 입장도 좀 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법부의 독립 침해의 이제 소지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도 이제 굉장히 신중하게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제 네. 저도 그런 전제 조건을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렇지만 입법적으로 그래서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고 해결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뭐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드는 것도 헌법이나 법률에 아무런 이제 위헌 소지가 없는 거고요. 헌법에는 각급 법원의 구성은 법률에 의해서 구성한다. 그래서 법원 조직법에 의해서 각급 법원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도 위헌 소지는 없지만 특별 법원이 아니고 네. 그냥 법원 내 네, 조직으로 법원을 설치, 이제 그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불안의 이제 소지를 국민들이 제기를 하시면 내란 전담 재판부로 그런 법원 내에서 내란 사건만을 전담하는 이런 재판부를 얼마든지 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할 수 있고,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만약에 뭐 국회가 그 재판부 구성에 관여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사법권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얼마든지 법원을 존중하는, 법원이 자정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위헌 소지는 지금으로서 전혀 없는 거고요. 재판부의 구성에 있어서도 뭐 얼마든지 그런 이제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그런 재판부 구성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사법부의 내란 종식의 의지이고요.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고요. 그래서 사법부가 정말로 방관자가 아니라 그것을 직접 수행해야 되는 최후의 보루의 책임자다. 이것을 자각하고 책임감을 실천하는 것이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특검대응 총괄위원장이시기도 한데 특검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좀 저희가 관심 있게 본 게 내란 재판 1심 TV 중계를 의무화했어요. 이건 어떤 배경입니까? 지금 현재 그 내란 재판이 사실상 깜깜이 속에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들의 관심사고요. 자칫하면 온 나라가 비상계엄하에 전 세계에서도 사실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검찰 독재 국가에 이어 군사 독재 국가로도 전락할 수 있는, 그래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그날 내란의 밤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때 민주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계엄을 해제를 하지 못했다면 지금 어떤 나라가 됐을까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하잖아요. 근데 그런 중차대한 그 비상계엄과 내란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건 국민들이 피해자입니다. 국민들께서 직접 보실 권리가 있고요. 그것은 당연한 국민들의 권리이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의무다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을 담은 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심에 한정되는 겁니까? 지금 아마 1심, 2심 다 아마 공개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또 하신 얘기 중에 하나 더 궁금해서 여쭙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을 언급하면서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배경이에요? 그 비상계엄 당시에 행안부가 전국 각 지자체에 청사 폐쇄와 비상회의를 소집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국 지자체에 하달이 됐고요. 그때 이제 사실 그걸 지시한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내란의 중요 책임자로 현재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행안부의 지시에 각급 지자체가 만약에 그것을 따르고 이행을 했다면은 이것은 내란에 사실상 동조한 행위가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조선일보인가 그 유력 보수 언론 그리고 네. 많은 또 언론들이 그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그 방금 이제 문제가 제기된 그런 광역 지자체에서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대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안부에서도 지시를 했고 그리고 각 광역 지자체에서 그것을 지시를 이행을 해서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회의를 소집했다는 이런 이제 언론 보도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을 해서 각 지자체들의 이 내란의 동조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을 규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특검 수사를 촉구를 한 것이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 그 경기도 김동연 지사의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행안부 지시를 거부한다. 그리고 비상계엄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바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격